거시경제조사기구 암로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낮은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한 확장적 통화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휴업에 돌입했던 국내 완성차 업계가 오늘부터 대부분 가동을 재개합니다. 중국 공장들이 생산을 시작한 데 따라 향후 상황을 살피며 생산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항공, 해운, 관광, 외식업계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합니다. 특히 저비용 항공사에는 최대 3천억 원의 긴급 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산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수출 규제 3대 품목의 공급 불안을 완전히 해소해 9개 분야의 기술 자립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한중일 3개국과 동남아시아 연합의 거시경제조사기구인 암로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올려잡았습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암로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5세대 이동통신 설비 증설로 메모리칩의 글로벌 수요 반등에 힘입어 2.4%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암로는 한국이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유지해 구조개혁에 더 많이 지출하고 통화정책도 성장 둔화와 낮은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해 확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암로는 한국의 설비 투자는 올해 초반 저점을 찍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0.4%에서 올해 0.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동 중단에 들어갔던 국내 자동차 공장들이 오늘부터 대부분 재가동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직 중국 부품 공장들의 가동률이 떨어져 상황을 살피며 생산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인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약 열흘간의 휴업에 돌입했던 국내 완성차 업계. 중국 공장들이 생산을 시작한 데 따라 와이어링 하니스 등의 부품을 들여오며 급한 불은 끄게 됐습니다. 지난 4일 첫 휴업에 들어갔던 현대차는 트럭과 버스를 생산하는 전주 공장을 제외한 모든 생산 라인을 정상 가동합니다. 현대차는 11일 인기 차종인 팰리세이드와 GV80를 생산하는 울산 2공장을 먼저 가동한 데 이어 제네시스 G90 등을 생산하는 5공장 1라인이 오늘 재가동됩니다. 기아차는 화성공장과 광주공장이 지난 10일부터 생산을 시작했지만 부품 부족으로 소아리 공장이 18일까지, 광주 3공장이 19일까지 휴업을 연장합니다. 휴업 없이 정상 가동하던 한국GM은 오늘부터 이틀간 부평 1공장에 한해 휴업합니다. 쌍용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는 각각 지난 13일과 15일부터 조업을 재개해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춘제 연휴 이후 중국의 부품 공장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또한 감염을 우려해 공장에 나오지 않는 직원도 많아 국내에 공급하는 부품의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완성차 공장들은 휴업 장기화에 최악은 피했다면서도 앞으로의 상황을 살피며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에 빠진 항공과 해운, 관광, 외식업계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저비용 항공사에 최대 3천억 원의 긴급 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운업계에 대해서도 600억 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 경영 자금을 신설하고 여객 운송 중단 기간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합니다. 또한 중소관광업체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하고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한다는 계획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산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늘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튼튼한 소재, 부품, 장비를 첫 번째 추진 계획으로 발표하고 수출 규제 3대 품목의 공급 불안을 완전히 해소해 9개 분야의 기술 자립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5년 내 100대 품목의 기술 자립과 공급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경제부처의 활동 중 가장 뜻깊었던 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을 꼽으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악의 경우 미국 내 배터리 사업을 접어야 하는 위기에 처한 건데요.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걸까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벌이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조기 패소했습니다. 판결의 주체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LG화학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10월 5일 최종 결정만 남게 된 건데 이렇게 되면 미국 배터리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ITC의 최종 결정을 받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 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최종 결정 전 LG화학과의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2조 원을 들여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패소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배터리 사업의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LG화학 역시 중국과 일본 기업들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제살 깎아먹기식의 장기 소송전은 부담스럽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LG화학은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는 입장인데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특허를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합의 불발 시에는 미국 내 공익을 강조해 상황을 반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이 최종 패소를 받게 되면 미국 내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가 사라지는 만큼 미국 무역대표부와 접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또 값을 올린 온라인 판매업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이후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4개 온라인 쇼핑몰과 판매자의 주문 취소율이 높은 14개 온라인 쇼핑몰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 위반이 확인된다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외식 편의점, 의류, 식음료, 제약, 백화점 등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큰 업계나 관련 소비자 단체와 공정위 국과장급 실무진의 간담회도 마련해 애로사항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증시는 코로나19를 경계하면서 미국 정책과 중국 경기 부양책 등에 눈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중국 소비주의 반등과 반도체 등 주도주의 강세가 이어지며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며 마감했는데요. 금일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린 뒤에 현 시장 상황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중국 시장의 반등 소식에 장중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주도주인 반도체 업종의 상승에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반등까지 더해지며 코스피는 0.06% 소폭 하락한 2242.17포인트에 코스닥은 0.53% 상승한 692.59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주도주인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업종 등의 양호한 흐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전체적인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승폭이 돋보였습니다. 실적 기대감에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며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네, 금일 증시 상황 간략하게 전해드렸고요. 자세한 증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배요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코로나19가 최근에 증시를 강타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잦아드는 모습이긴 한데 현재 확진자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7일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명 늘어난 30명, 감염 의심자는 전일 대비 77명 줄어든 4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16일 기준 해외 누적 확진자는 7만 548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1,770명을 기록 중입니다. 반면 글로벌 증시는 V자 반등을 보이면서 전염병 이슈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주식시장은 각국 정부의 부양책 기대감에 이제 강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지난주 코스피는 1.65%, 코스닥은 2.42%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지난주 상승세를 마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예, 특히 미국 증시는 지난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글로벌 증시의 상승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지난주 S&P 500 지수는 1.6%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2.2% 급등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양호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중산층 감세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지난 금요일까지 오름세를 지속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미국 시장이 오늘은 대통령의 날로 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굉장히 눈치 보기를 많이 했던 모습인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 상황, 의견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내고 있던가요? 예, 현재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2월 지표가 그 영향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표의 하락폭이 예상보다 과도할 경우에는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소은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감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등락하면서 감염병 확산 경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경기 측면에서는 이제부터 코로나19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확인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 연구원은 한국의 일평균 수출이 1월 4.8% 증가해서 지난 10일 마이너스 3.2% 하락 전환해 중국발 수요 공급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중국 연후 연장과 조업 중단 등으로 대중국 수출이 부진할 수 있어 다음 주부터 발표되는 2월 기업 지표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제 기업 지표들에 주목할 필요 있다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 관련해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렇다면 이제 화수목금 나흘 남았는데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이벤트에는 크게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인하 여부와 미국의 1월 FOMC 의사록, 그리고 미국과 유로존의 2월 제조업 PMI 지수가 있습니다. 우선 17일 오늘이죠. 중국 인민은행은 1월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 2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MLF 대출 금리를 기존 3.25%에서 3.15%로 10bp 인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금리 인하를 다소 선제적으로 단행했다는 분위기입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인민은행이 조기에 금리 인하와 추가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는 점은 중국 정부의 강한 경기 부양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향후 추가 유동성 공급은 물론 추가 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20일 중국 정부는 대출 우대 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출 우대 금리는 4.15%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10bp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정책을 표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20일에는 미국 1월 FOMC 의사록 공개된다고 하는데 주목해야 되겠죠.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에 대해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나 전체적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가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것이라며 연준의 통화 정책이 동결 또는 금리 인하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의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함께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G2가 지금 통화 정책의 완화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번 주엔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나라도 제조업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늘 21일 미국과 유로존은 제조업 PMI 지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로존의 제조업 PMI 지수는 하락하는 한편 미국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에 대해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제조업 PMI 지표는 미국 내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유로존은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특히 유로존 대비 미국의 성장이 우위를 보일 경우에는 달러화에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신흥국 위험자산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본다면 PMI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유동성 공급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증시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목요일 중국 정부의 대출 우대금리 인하 여부에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이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이기 때문에 좀 오르는 흐름인데요. 목요일이 좀 중요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LPR 대출금리를 10bp 인하를 하는가, 못하는가, 이게 지금 많이 관심사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기가 쉽게 회복이 안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고, 때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정책 대응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나쁘지 않은 이슈라 저희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봐야 될 부분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만한 업종이 있습니까? 네, 그 부분도 박 연구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장주 중에서도 지금 EPS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유일무이한 섹터가 IT 소프트웨어랑 IT 하드웨어 정도이거든요. 특히 이제 IT 하드웨어 쪽에서는 지금 플렉서블 지금 스마트폰 출시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주들 상당히 움직임이 좋은 상태고. 예. 봐야 될 만한 업종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증권부 배요한 기자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배당 매력이 크고 또 안정적인 대형 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우선주 중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으로 구성된 우선주 지수는 올 들어 지난 14일까지 9.11%가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2.09%, 코스피 200 지수는 3.1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살펴봐도 우선주의 상승률이 보통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주 지수 구선 종목 20개 중 15개가 보통주 상승률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특히 삼성 SDI의 경우 올 들어 보통주가 42.8% 오르는 동안 우선주는 80.4%나 급등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우선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의결권이 없어 보통주보다 주가는 낮지만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특징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포착한 부동산 이상 거래를 두고 검사에 들어갑니다. 대출 규정을 위반한 의심 사례들을 들여다본 뒤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 검사에 착수하는 겁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합동조사에서 위반 사례는 모두 117건이 적발됐습니다. 부모가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 사업자 대출 약 6억 원을 자식에게 그대로 빌려줘 26억 원가량의 주택을 사게끔 도운 것이 대표적 위반 사례입니다. 금융당국은 규정을 어긴 대출에 대해선 이를 제공한 금융회사에 즉시 회수를 지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랜드그룹의 외식 사업을 담당하는 이랜드이치 수장에 김환식 대표이사가 임명됐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외식업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도 15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개선하는 성과를 인정받아 이 자리에 올랐는데요. 올해 만 36세의 젊은 피인 김 대표는 이랜드이치를 1조 회사로 육성한다는 포부입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이랜드파크의 외식 부분을 물적 분할해 설립된 외식 전문 회사 이랜드 이츠, 국내 1위의 패밀리 레스토랑인 내슐리와 한식 샐러드바 자연별곡 등 16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랜드의 외식 부분을 전담 육성하는 이랜드 이츠의 수장에 올해 만 36세의 김한식 대표가 발탁됐습니다. 지난 2007년 이랜드를 입사한 김 대표는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피자물 브랜드장과 전략기획실장, 본부장을 거쳐 올해 1월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김 대표가 임명된 것은 지난해 외식업계가 역성장하는 상황에서도 15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개선해 흑자 전환을 일궈낸 성과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는 이랜드 이츠가 지난해 법인 분리 이후 1,000억 원의 외부 투자를 유치한 것을 들며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이랜드 이츠를 1조 원 규모로 육성해 국내 넘버원 외식 기업으로 자리매김시킨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구조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본질은 강화하고 방식은 고객에 맞춰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밀키트 중심의 HMR 시장에 진입하고 기존 직영점의 리뉴얼과 신규 매장 진출을 통해 성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다이닝 콘텐츠의 통합과 다양한 모델로의 변화를 추진하며 브랜드를 확산시키고 미래 사업 부분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랜드 그룹은 이번 김 대표 인사에 대해 철저한 성과주의의 결과이자 향후 40년을 위한 세대 교체의 포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은 날씨에 참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들 하죠. 습도에 민감한데 그래서 이탈리아 대표하는 천재 미술가이자 과학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처음으로 머리카락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모발 습도계를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모발 습도계를 갖고 날씨 예보에 활용을 했었다고도 하는데요. 참 흥미로운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모발 습도계에 사용된 머리카락이 프랑스 여인의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들도 이제 대학 시절에 기상관측 체험 캠프 여기서 이제 실습 용도로 모발 습도계를 만들어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동양인의 머리카락보다는 서양인의 머리카락이 습도에 더 민감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모발 습도계에 사용하는 머리카락은 15살에서 16살 프랑스 금발 여성의 머리카락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날씨에 민감하잖아요. 머리가 잘 헝클어지는 것 같은데 막 비 오는 날 특히나 잘 안 되고 막 그런 느낌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비 오는 날에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 가로로 약 14%, 세로로 약 12%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습도가 높은 날씨에는 머리가 쉽게 헝클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실제로 습도가 높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겨울보다는 여름에 이발을 좀 더 자주 하게 되죠. 근데 우리 속담 중에 머리가 잘 헝클어지면 비올증조 라는 속담도 있거든요. 이 속담도 가만히 보면요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맞아요. 이게 비 오는 날 머리 만지려고 하잖아요. 저희도 방송 때문에 세팅을 하려고 잘 안 돼요. 비가 오면. 비가 올 것 같아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 오는 날 파마를 잘 안 한다고들 하죠. 네, 그렇죠. 파마를 할 때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모발의 수분 양과 웨이브의 관계 때문입니다. 습도가 높으면 모발의 수분을 많이 머금기 때문에 웨이브의 결합력이 약해져요. 그리고 이제 모발의 주세 결합인 단백질 결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습도가 높으면 주세 결합의 결합력도 약해진다고 해요. 또 이제 습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파마약이라든가 염색약도 희석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약효에 약간의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약제의 나노화 기술, 또 뭐 열기구, 또 세팅기, 디지털 펌기 등으로 좀 열을 균등하게 주면서 수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은 뭐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다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어 관리 업계에서는요, 기후변화 이용한 마케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실제로 이런 날씨를 헤어 관리에 좀 활용하는 곳이 있어요. 한 헤어 관리 업체에서는 고객들의 모발 상태라든가 손질법이라든가 직업 또 취미 혹은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고려해서 1:1 맞춤식 헤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날씨라는 요소를 추가해서
1:1 맞춤식 헤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의 흥미로운 점은 지역별 기후 특성에 따른 분석 자료 활용을 해서 요일별이나 날씨에 따라서 대표 상품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헤어관리 업체의 대표는 지역마다 다른 날씨와 계절 분석에 따라서 헤어스타일을 제공하는 지역별 맞춤식 헤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양반이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떠오른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해요. 일본에서 착안했다고 하는데 일본은 그렇다면 헤어스타일하고 날씨하고 어떤 관계가 따로 있나요? 네. 일본의 스타일과 패션은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관동지방,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관서지방으로 둘로 나뉜다 그래요. 오사카는 습도가 높지 않고 내륙지방의 특성을 많이 띠기 때문에 주로 화려한 의상, 또 헤어스타일이 유행하고 있고요. 반대로 바다를 끼고 있어서 습도가 높은 편인 도쿄는 모노톤의 의상과 단정한 헤어스타일이 대세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씨와 습도, 그리고 물에 들어있는 광물 함량이 다른 각 지역에 맞게 어떻게 보면 의류, 또 헤어스타일이 발달한 거죠. 근데 한국도 가만히 보세요.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 따라 기후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부산 같은 경우는 해안 도시로 습도가 높고 염분이 많고요. 반대로 서울 같은 경우는 해풍도 없고 습도나 염분의 염량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 헤어관리 업체에서는 서울과 부산에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면도날로 머리끝을 가볍게 치는 레자컷이라는 스타일을 해도 모발이 많이 손상되지는 않는데, 부산에서 많이 레자컷을 하면 공기 중의 염분 때문에 머리끝이 많이 손상된다는 거죠.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스타일 고정력에 있어서도 두 도시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런 날씨를 이용을 해서 헤어샵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주 충성 고객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습도와 머리카락 그리고 그에 이어진 마케팅 이야기까지 오늘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절기상 입추는 지났는데 계절은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큰 눈이 왔고요.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결빙되는 지역이 많은 만큼 빙판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